아, 나만 우리 애 여태 영어 안 시켜서 우리 애만 영어 못하는 것 같고, 아이가 나 때문에 학교 가서 기죽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해치에듀 대표 윤희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김수영 작가의 실리콘밸리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입니다. 김수영 작가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으시고 좀 인연도 깊으신 분이에요. 제가 2023년도에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김수영 작가님이랑 이제 같이 책 쓰기를 시작했거든요. 일종의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수영 작가님은 책 쓰시는데 조금 더 긴 시간을 들이시고 공을 많이 들이신 책이라 이제 올해 2025년 10월에 책이 출간이 됐고요. 저는 작가님한테 바로 소식을 듣고 바로 책을 주문을 해서 지금 받아봤어요. 11월 말에는 한국에서 북 콘서트도 하신다고 하니까 찾아보시면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작가님을 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목차부터 반드시 살펴보셔야 해요. 목차를 보면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내용으로 정말 가득가득 담겨 있거든요. 1부 실리콘밸리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이다. 1장 실리콘밸리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2장 실리콘밸리는 교육도 혁신적으로 한다. 3장 실리콘밸리는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4장 실리콘밸리는 개인 맞춤 교육을 한다. 2부 실리콘밸리는 상위 1% 영재를 만든다. 5장 독서력으로 학습을 키운다. 6장 공부를 잘하게 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 7장 어떻게 글로벌 상위 1%로 성장하는가. 어떠신가요? 목차만 들어보셔도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 채널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자녀 연령이 초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굳이 한국에서의 대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국제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한국 안에서의 입시보다는 저는 국제적인 입시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영어는 입시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본인이 의사소통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영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입시를 위한 영어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본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외국 대학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소통할 수 있는 인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지금 자라는 초등 세대한테는 저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아이를 입시에 맞춰서 교육시킬 게 아니라 그냥 고3이 되기 전까지 영어랑 외국어 하나 진짜 유창하게 만들면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교육은 어떨까? 이런 제안도 가끔 해보거든요. 아이의 숙제가 계속 이렇게 적은가요? 숙제를 더 많이 내줄 수 없나요? 아이 공교육의 첫 시작인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 인도 엄마들이 손을 들고 한 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중국과 인도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아시아인이 많다. 내가 살던 지역은 인도 사람이 90% 이상이었다. 말만 영어로 하는 인도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미국은 아이들이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자유롭게 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교실 속 부모들의 눈에서는 열정 레이저가 나오고 있음이 느껴졌다. 비단 엄마들만의 모습은 아니었다. 극성 아빠들까지 모두 공부 열기로 뜨거웠다. 나는 그동안 아이의 숙제가 과하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특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과 나의 공부에 대한 생각 차이가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바로 첫 챕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선한 경험이고, 인도 사람들이 IT에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인도도 교육열 굉장히 세잖아요. 왜 세월간이라는 영화 보면 인도에서 가장 좋은 공대 들어가려고 좀 과하게 공부를 시키다가 자살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인도도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정말 극성스러운 나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실리콘밸리까지 진출한 인도인들은 정말 엘리트들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도 엘리트인 경우가 많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그만큼 기대를 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열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김수영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실리콘밸리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선하고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이 글을 너무 잘 써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 사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친구가 들려준 자신의 유대인 친구 이야기다. 부자 유대인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인생 로드맵 매니저가 붙는다고 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나이대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결정해 그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이 경험한 유대인 부모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하고 어겼을 때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하지만 엄격하다. 하지만 화내거나 소리치는 교육이 아니다. 그 유대인 가정은 오전 8시에 집에서 나와 출발하는 게 규칙이다. 어느 날 자녀 중 한 아이가 늦게 일어났고 준비가 늦어졌다. 엄마는 준비된 아이만 데리고 출발했다. 결국 늦게 일어난 아이는 자기 악기와 무거운 가방을 들고 1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갔다. 물론 지각이다. 그런데도 엄마는 혼을 내거나 빨리 준비해 늦었다. 지각이라고 소리치며 혼을 내지 않는다. 그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을 뿐이다. 아이는 그 뒤로 다시는 늦지 않았다. 엄마가 대신 해주는 게 조금 더 빠르기는 하죠. 아이가 뭐를 꿈을 대고 정말 단추 하나 끼울 때도 아이들 손은 느리고 뭐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엄마가 대신 해줘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사실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시간을 기다려줄 여유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채널에서도 참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아이들 독립성을 키워주느라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 당장은 너무 느린 것 같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기간에만 노력하셔서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그 시간을 보내시면 나중에는 어머님도 아이를 독립을 빨리 시켜서 조금 더 빨리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저희 라이팅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온라인으로 1대1 영어 쓰기 교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느린지 어머님들이 그걸 집에서 직접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숙제를 먼저 전달을 하고 그 숙제가 다 아이 손으로 쓰고 그리고 그 틀린 내용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고 그 타이핑한 내용을 문서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이제 아이가 그 틀린 내용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1대1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내내 커렉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느린지 알죠. 저는 6, 7년간 그 느림을 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로 아이들이 느린지 알고 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J커브를 그리고 빨라지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그 데이터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낼 때는 그냥 돈 내고 맡겨버리면 그만이어서 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머님이 실제로 아이가 눈앞에서 숙제를 하는 그 과정을 찬찬히 지켜보시면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시고 지나오신 어머님들은 한 2개월 차에서 3개월 차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그 학습을 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해내는 걸 보면서 또 그만큼의 감격이 순간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내 아이가 평범한데 하버드는 무슨 이라며 꿈을 접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을 바꾸시길 바란다. 우리 아이도 충분히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파트를 준비하며 내가 하버드 가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설렘이 내 마음에 생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설렘이 필요하구나. 그 설렘이 대학이든 미래의 꿈이든 현재의 공부나 취미든 상관없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꿈을 찾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 책 소개 시리즈 시작하면서 첫 회차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최재천 교수님의 숙론이었어요. 그때 최재천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실제로 본인이 수학을 하셨던 분이고 하버드에서 직접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버드 얘기를 했었는데 김수영 작가님은 이제 미국 교육에 대해서 특히나 실리콘밸리 지역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랑 비교해서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기업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 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돈이 정말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 책을 보니까 실리콘밸리가 의외로 교육비에 쓸 예산이 없대요. 교육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교육 예산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그 노란색 스쿨버스 있잖아요. 미국이면 다 돌아다니는 그것도 실리콘밸리에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픽드랍을 하신다고 해요. 또한 공교육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 교육이 아주 낮대요. 그래서 다른 주에서는 공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는 게 수준이 다른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교육 내용이 적어서 그런데 어머님이나 거기 부모님들은 또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아이들 교육열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사교육으로 돌린대요. 사교육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걸 어머님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에도 한국 대치동처럼 학원가가 이렇게 몰려있는 지역도 있대요. 진짜 신기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뭐 사교육도 한국이랑 비슷하고 대치동처럼 학원가도 있고 교육열도 심하고 뭐 이런 공통점들을 책에서 볼 수 있었지만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과정을 아이들이 실제로 즐긴대요. 저는 고등학생부터 지도를 해서 지금 초등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그닥 즐기거나 공부를 하면서 자라는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행복해 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계속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어른으로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나라에서 살아봤잖아요. 이 나라에서 입시도 해봤고 아이들을 지도해보기도 해봤으니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하지만 어른들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조금 더 행복한 방법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실리콘밸리의 학교는 공식적인 교육의 첫 시작에 재미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아주 즐겁게 놀아야 정말 중요할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의 초등학교는 정말 많이 놀고 또 논다.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한다. 공부량이 갑자기 많아진다. 놀 때는 놀고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시작한다. 저도 고민이 매일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초등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한 1~2시에 학교 끝나고 그때부터 뭐 간식 잠깐 먹고 학원에 가서 심한 아이들은 9시, 10시까지 학원에 머무르다가 밤에 와서 또 숙제를 3~4시간씩 하고 거의 고등학생 입시 수준에서 할 만한 스케줄을 초등학생이 견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 저학년 때부터 그런 학습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서 공부 정서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공부 정서를 유지한 채로 고학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많은 어머님들께 적어도 영어 공부만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고학년 때 조금 더 편하게 문법도 학습할 수 있고 단어 암기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상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공교육에서 해결될 만큼 영어 교육이 탄탄하게 학교에서 해결된다면 저는 사교육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을 없애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진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어머님들이 학원을 안 보내시겠어요. 학원비 비싸요. 학원 안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많고요. 3학년에 꾸역꾸역 아이들 학원 보내시는 어머님들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3학년이 되면은 불안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영어를 시작하죠. 뭐 옆집에도 영어 잘하고 앞집에도 영어 잘하고 딴 애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우리 애 여태 영어 안 시켜서 우리 애만 영어 못하는 것 같고 아이가 나 때문에 학교 가서 기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3학년에 갑자기 학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 교육의 잘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1학년 때부터 파닉스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파닉스 시작하고 천천히 ABCD부터 다 알려주고 아이들 인원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그냥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한테 1대1로 선생님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1대1로 붙여서 문장력부터 학습시키고 단어 암기는 한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는 문법하고 그러면 중능 대비 확실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김수영 작가님이 첫째 아이가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만났던 담임 선생님들을 다 한 분씩 묘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비교도 해볼 수 있고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만났던 그 선생님들을 각기 개성이 굉장히 다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의 포인트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선생님들 소개를 하시는 와중에 그분들의 또 전체적인 공통점은 뭐였냐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뽑아내는 교육을 하시는 거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공교육에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도태되는 아이들을 안 잡고 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챙겨주시고 못 따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을 만들어서 또 추가 학습도 해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포기하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조금 부재하지 않나. 지금까지 기초가 안 잡힌 아이들을 너무 갑자기 어려운 공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도태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붙잡고 데려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에서도 초등 교사님들, 정말 좋은 교사님들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아이들 정말 많이 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교사님들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건 사실 우리 아이의 복이죠. 그런데 교사님들이 할 일이 사실은 너무 많고, 초등 교사님들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인지 근무 환경이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을 우러러봤던 그런 느낌도 지금은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자꾸만 학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제어를 못 하셔서 좀 문제가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교사님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 내 아이만 특별한 게 아니다. 모든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 난 25년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한 일이다. 충분한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자라야 마땅하다. 하나같이 반짝거리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그 아름다움과 색깔을 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반드시 잘 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기준이 매우 모호할 수 있지만 나만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때로는 좌절하지만 오래 방황하지 않고 금세 털고 일어나는 아이. 현재는 부족할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아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결국 잘 되는 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영 작가님은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25년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오신 자녀교육 전문가세요. 작가님이 아이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금방 훌훌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 학생들한테 많이 부족한 부분이 회복 탄력성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회복 탄력성이 아이들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해마다 이렇게 평균이 나오잖아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학생들이 이제 종종 학원에 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작가님이 실리콘밸리 아이들 특징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높은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설정해서 실행하는 능력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입식 학습과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거를 암기하는 학습에 익숙해진 한국 아이들한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왜 학교를 만들었을까? 그는 화성에서의 삶을 꿈꾸며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다. 공교육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서부의 사립학교와 동부의 사립학교에도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재력이 있다. 그런 그가 왜 자녀들이 다니던 사립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본인이 학교를 만들었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그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삶이 현재의 교육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시시각각 기술은 변하고 발전한다. 어제의 새로움이 오늘의 낡은 것이 되는 세상이다. 특히 그 변화는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빠르게 다가온다. 이 학교의 목표는 21세기형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아이, 인공지능을 다루며 살아가는 아이로 교육하는 게 목적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 아스트라노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임원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처음에 소규모 오픈하면서 시작된 학교인데 현재는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김수영 작가님이 책에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에 대해서 쭉 쓰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주 공감하면서 읽은 부분이었어요. 이 학교의 목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아이.
이런 시대에 한국에서는 의대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6개월마다 다르게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서 모두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우려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에도 한국은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부모님들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절에 내 시절에 가장 좋았던 직업을 그 밑에 세대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 중요성이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을 대비하는 교육이 어쩌면 지금 아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직접 선택하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저는 아이들이 지금의 교육 방식 말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배우면서도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M은 UC 버클리와 UCLA를 동시에 합격했고 UC 버클리를 선택했다. 달리기를 사랑하고 생물학과 의학을 공부한 M의 어머니를 만나 인터뷰했다. 먼저 어떤 엄마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극성 엄마였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내가 아는 분 중 가장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의 첫마디에 깜짝 놀랐다. 극성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 나는 큰애는 잘 키워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러 갈 때도 질문을 빼곡하게 노트에 적어갔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적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녀에게 의사가 일침을 날렸다. 너 보험하게다 애를 키울래? 제가 예전에 갤러리에서 일할 때 외국 작가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공부하러 온 한국 출신 예술가들에 대해서 외국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친구들은 있잖아. 미술 사조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 사조 중에 하나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미술은 새로운 사조를 창조하는 거지 그 사조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한국인들은 정해진 틀을 좋아하고 그 틀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선택한 뒤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펑 뭐를 맞은 것처럼 들었었고 어쩌면 그런 일이 반복되는 원인은 창의성의 부재가 아닐까. 창의성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배운 것 안에서만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은 부모 세대가 내가 아는 틀 안에서 내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뽑아낸 3개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협력, 끈기, 사고력. 3단어 모두 한국 교육을 통해서 배우기 힘든 단어라고 생각해요. 끈기는 배울 수도 있겠네요. 끊임없이 참아내며 암기해야 될 내용이 끝도 없이 고등때까지 쌓여 있으니까. 하지만 협력은 배우기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의력이나 사고력, 스스로의 사고할 수 있는 힘은 점점점 적어지는 게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암기로 점철된 교육은 하루빨리 배제시키고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교육이 변하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김누리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방향만 한번 제대로 딱 잡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 교육도 뭐 10년, 20년, 50년이 걸려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부디 그런 날이 10년 안에 와서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일부의 내용만 소개시켜드렸고요. 2부 내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